여러분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겠습니다. 좌우가 똑같은 전 창림입니다. 제 이름이 좌우가 똑같아요. 균형 잡혀 있는 전창림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 공대에서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해오다가 지금은 또 미술대학원에서 색채학과 미술재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이언스 인 아트인데, 우리 지금 아트 인 사이언스 주제로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사이언스 인 아트라서 아마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잘 코라보레이션을 하면 앞으로 큰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건 이제 강남의 그 야경 사진인데요. 사실은 여기 참 우리나라 굉장하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거리를 거닐어 보면 정말 카페가 많아요.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상하게도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커피에서 1위인 게 있어요. 스타벅스 매장이 제일 많은 나라랍니다. 근데 그 커피의 주성분이 카페인이라는 거는 아시죠? 카페인의 그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커피하고 비슷한 그런 기호식품이 또 하나 있죠. 뭐겠죠? 초콜릿. 초콜릿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개의 화학 구조 모양이 정말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림 뭐 다른 거 찾기 뭐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 저기 요 이제 육각형 구조하고 오각형 구조가 이렇게 잘 어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요 N 질소 있는 곳에 테오브로민은 수소가 붙어 있고, 요 카페인은 메칠기가 붙어 있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죠. 구조가 비슷하니까 색깔도 비슷해요. 그리고 맛도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효능도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화학이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약품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수면제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 수면제를 써보니까 아주 좋은 기능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그건 뭐냐면, 임산부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이 수면제를 먹으면 잠도 잘 올 뿐만 아니라 입덧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기형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다 생긴 건 아니고 몇 사람만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화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알게 된 게 뭐냐면, 지금 나란히 써 있는 두 개,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죠. 근데 둘의 구조가 똑같죠. 사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처럼 치환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요건 어디가 다른지 찾으시겠어요? 사실 화학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요 연결 부위만 방향이 달라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에요. 그러니 화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간단치가 않은 문제죠. 우리가 화학 구조식을 보고 물성이나 또는 성격이나 이런 거를 탁탁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 백신 개발하는 거 착착착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을 사실 공부보다는 그림만 그리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다 당연히 내가 미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당연히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때 쭉 이제 살았는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진학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펄펄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시고, 심지어 과를 딱 정해 주셨어요. 화학공학과 무조건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화학공학과를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수학하고 역학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수학도 잘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기는 하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맨날 계산만 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마친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제 78년입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의 발명입니다.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거든요. 퍼스널 컴퓨터 말고요. 그냥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범용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와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뭐 딱 세 대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키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기상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컴퓨터가 세 대밖에 없을 때 제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의 세상은 컴퓨터 세상이 될 것 같다 해서 컴퓨터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전자공학과에서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한 게 산업공학과라고 하는 곳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에 가서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석사를 했어요. 자, 그거를 마치고 나니까 화학공학도 조금 했다가 뭐 컴퓨터도 조금 했다가 이게 전공이 안 잡히니까 이제 취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박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학을 기왕이면 유학을 가자. 그래서 유학을 하는데, 그때 유학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갈 때였어요. 근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프랑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화가의 꿈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화학공학이든 산업공학이든 어쨌든 뭔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올 테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저는 이제 프랑스 가서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뭘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다가 나중에 틈틈이 미술을 공부해서 나중에 재벌 화가 전청님 귀국 전시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싹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흑심을 품고 프랑스를 유학을 했는데, 웬걸 가보니까 유기화학, 제가 저를 그 초청해 주신 그 프랑스 그 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기화학 전공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유기화학을 전공하라고 굳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기화학을 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대신 결혼을 그림 그리는 사람이랑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때쯤에서 세계에서 또 새로운 게 하나가 발명이 됐어요. 뭐 발견인지 발명인지 좀 사실은 오래됐는데, 이때쯤에서 막 이제 연구가 많이 되기 시작한 게 액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계라든가 또는 휴대폰에 쓰고 있는 화면, 그 액정이 그 당시에 처음 막 이제 나와서 연구들이 막 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액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액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거 하다가 뭐 해외 과학자
유치 계획인가 뭐 그런 거에 이제 선정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화학연구원에 들어갔죠. 여기 지금 우리 전에 그 화학연구원 원장님이신 우리 저 이교 박사님 와 계시고요. 아주 우리나라의 화학계의 아주 거두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한 일은 아까 액정 같은 그 전자재료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홍익대학교 이제 공대죠. 바이오화학공학과로 교수로 가서 30년간을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산업미술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사실 저같이 해가지고는 교수는커녕 전문가가 되기도 힘든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책을 한 25권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여튼 뭐 제가 쓴 책 중에서 뭐 제가 책을 쓰려고 해서 쓴 책은 사실 거의 없고 근데 어쨌든 뭐 책들이 다들 잘 팔리고 그래가지고 화학 분야의 책도 많고 미술 분야의 책도 있고 인문 분야의 책도 있고 물론 뭐 제 이름이 알려진 거는 이제 미술관에 간 화학자라는 책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이제 그 이후에 미술관에 간 수학자,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 미술관에 간 뭐 이제 그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 뒤에.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을 때였고 또 야, 그 미술하고 화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술하고 과학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 이제 이러던 때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론이나 또는 그 뭐 책다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많이 주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언론에는 정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그랬죠. 6년쯤 뒤에 그 이제 개정 증거판이 나왔고 또 6년쯤 뒤에 속편 제 2편이 나와서 지금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미술관에 간 수학자,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 이제 이런 책들 중에서 좋은 내용을 뽑아가지고 제 글이랑 같이 합해서 과학자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워요. 뭐 한 벽돌책인데 그런 책이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고요. 첨단과학의 신소재라는 책을 제가 쓴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얇고 저는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책인데 이거 뭐 지금 한 7세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많이 팔렸는데 여기에는 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그 맨 앞에 제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준결정이죠. 이 책을 제가 쓴 게 2009년도인데 2년 뒤에 2011년도에 미국의 섹트만 박사님이 준결정으로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 화학상을. 근데 우리가 보통 노벨상을 타면 그 다음날 신문에 요번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타게 된 거는 이러이러한 연구 주제 때문에 탔고 하는 게 그 다음날 신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뭐 많은 그 우리나라 교수님들이나 학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쫙 실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준결정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한 이틀인가 동안 아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몇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읽어보면은 사실하고 다른 얘기들이 써 있고 준결정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저는 2년 전에 이 준결정 앞으로 무지하게 크게 될 거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맨 앞에 1장에다가 딱 넣어놨는데 그때 기자들이 저한테 왔으면은 정말 자세하게 내용을 알았을 텐데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이 책은 화학자인 제가 썼지만은 내용은 대부분 다 전자공학 얘기예요. 뭐 반도체, 광통신,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건 전자공학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만드는 거는 화학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정말 화학이 중요한 게 전자공학이든 유전공학이든 뭘 하더라도 기초 재료를 만드는 건 다 화학이 해요. 화학을 모르면 우리가 사다가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이 그거를 막으면 우리는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화학 쪽에 많이 들어와야만 장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 책은 뭐 이것도 제가 쓴 책인데 미술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그런 그 공대 교수가 쓴 그런 이제 책이기도 하고요. 또 뭐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화학 입문과 첨단을 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화학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사실 이 책은 지금도 제가 갖고 다니는데 이제 기차를 타거나 뭐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에는 제가 썼지만 이 책을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아무 날 앞에서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내용들이 뭐 역사랑 관계된 화학, 뭐 생활과 관계된 화학, 뭐 첨단 기술과 관계된 화학, 뭐 영화와 관계된 화학, 뭐 그림과 관계된 화학 이렇게 화학하고 재미나게 엮어지는 거는 다 써놨거든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있는 화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여기는 사실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쓴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 인 아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트 인 사이언스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품화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과학적인 내용도 배우고 예술성도 우리가 받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이제 거꾸로죠. 사이언스 인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또는 어떤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보존하고 그 작품을 보수하고 복원하는데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화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내용은 뭐 컨서베이션하고 레스토레이션 얘기인데 컨서베이션은 우리 미술 작품들이 뭐 문화재를 포함해서 몇백 년을 우리가 있게 되죠. 뭐 몇백 년을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몇천 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미술 작품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손상이 돼요. 뭐 퇴색이 되기도 하고 변색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손상이 됐을 때 그 손상을 복원해서 우리가 예술을 보존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지금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이제 오래도록 그것이 보존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화학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그 작품 대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는 렘브란트의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백장미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고흐가 그린 아르레 방이라고 하는 작품. 그 이제 세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애쉬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네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야경이라는 작품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자, 그림의 제목대로 야경이라는 건 이제 밤 풍경이라는 소리인데 밤 풍경을 그린 작품일까요? 원래부터? 아니거든요. 원래는 낮 풍경을 그린.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밤 풍경을 그린 것처럼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기 오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이후에 서양에는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되죠. 그 산업혁명이 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지 근처에 공장을 막 세웠거든요.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뭐냐면
석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석탄들이 아황산 가스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비를 맞으면 뭐 산성비가 내린다고 그러고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도시에 있는 그 대기 오염 표지판을 보면은 거기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 이 야경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저께 서민아 교수님 그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그 네덜란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덜란드. 이 당시에 그 유럽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다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주의 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죠. 근데 네덜란드는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아주 그 장사에 밝고 무역을 잘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켜줄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치대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는 그때 도시마다 여러 개의 자치대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자치대 중에 하나인데, 그 자치대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에게 집단 초상화를 주문을 해요. 집단 초상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진이 있기 전에 화가들이 뭐 해가지고 먹고 살았겠어요? 초상화를 그려서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있기 전에 우리가 나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하는 걸 알리는 방법이 화가 그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나 황제나 또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화가를 시켜서 자기를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거를 여기저기다가 전시를 하고, 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좀 위대하게 보이게 그릴 수 있거든요. 또 아주 착한 사람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눈매를 선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집단 초상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강의 다 들은 다음에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자. 그러면 쫙 앞에 서 있고 사진을 찍죠. 그거하고 똑같이 옛날에는 사진을 찍는 게 안 되니까 다 앉아 그래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단 초상화가 주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집단 초상화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은 다 점잖게 사람들이 쭉 한 줄로 앉아 있고 그거를 근엄하게 그려요. 그런데 역시 렘브란트는 천재예요. 이 사람은 아주 동적인 그런 집단 초상화를 그립니다. 지금 이 자치대 사람들이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 이 사람은 북을 들고 있죠. 이 사람은 실제로 북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이 자치대에서 사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총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 부대장 이렇게 앞에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집단 초상화를 그리지만 그것이 각 사람이 다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동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림 제목이 야경이 된 이유는, 렘브란트가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 안료, 그 물감 중에는 납을 포함하는 그런 물감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석탄 연료를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황산 가스가 많아지고 하면서 대기에 황이 많아지니까 납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황은 노란색이죠. 근데 그 둘이 반응을 해서 황화 납이 되면 이거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게 아니죠.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그
어려운 반응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그림이 점점 어두워진 거죠. 검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의 제목이 야경이 돼버린 겁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백장미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찾아보면은 고흐의 화이트 로즈라고 나와요. 백장미라고 제목이 나오는데 진짜 고흐가 백장미를 그렸을까요? 아니거든요. 고흐는 빨간 장미를 그렸어요. 그런데 색을 잘못 써서. 근데 이거는 뭐 고흐 잘못이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붉은 장미가 백장미가 된 그런 예거든요. 고흐가 사용했던 그 붉은 안료를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레이크 안료하고 에오신이라는 그런 이제 안료를 썼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레이크 안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 그 아트페어 하잖아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색 없는 작품이 있습니까? 다 색을 썼죠. 그 색을 가지고 어떤 색을 가지고 우리가 물감을 칠하고 작품을 만들 때 쓰는 그 색료,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료, 하나는 염료. 그래서 안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갱이 형태로 입자 형태로 쓰는데 용해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염료는 용해시켜서 염색을 하는 데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염색한다거나 종이를 염색한다거나 이제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용해시켜서 그 쓰는 염료는 내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료는 내구성이 좀 그거보다는 좋은 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술 재료에서는 염료를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색들은 이 당시 이제 지금 여기 쓴 것 중에 그 고흐가 쓴 색 중에 스카렛이라는 색이 있어요. 스카렛, 빨간 정말 예쁜 색인데 그 색은 염료만 존재하고 안료가 없어요. 근데 색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걸 안료로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료로 만들어야죠. 자, 안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염료니까 염색할 수 있죠. 무색 투명한 돌가루를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해요. 그러면 그 돌가루 하나하나가 마치 안료 가루인 것처럼 되죠. 그거를 안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내구성이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탈색해 버려요. 에오신이라는 이제 안료가 있는데 이건 지금은 안 씁니다.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서 썼는데 이 에오신은 햇빛을 받으면 퇴색하는 그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오신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고흐가 그린 그 백장미의 그 하얀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띄어서 화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브롬이 검출되는 거예요. 브롬이. 근데 그 당시에는 브롬으로 만든 흰색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아, 그 당시에 에오신이라는 안료가 있었어. 아, 그렇지. 에오신을 썼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빨간색은 퇴색해버리고 없어졌지만 브롬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브롬을 검출함으로 해서 아, 에오신을 썼구나. 그런데 지금 색깔이 없어졌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 번째 작품이죠. 아르레 방이라고 하는 고흐의 자기의 침실을 그린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은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뭐 딴 색깔들은 크게 생각할 것보다도 이제 일단 벽에 칠해진 그 파란색이 원래 고흐의 침실이 파란색으로 칠했을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퇴색 반응이라는 이제 반응이 생겨서 이제 보라색 벽이 파란색으로 변화된 그런 예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발달된 방법 중에서 디지털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가의 작품을 직접 우리가 바꾸지는 않고 화가의 작품을 그대로 디지털로 색깔만 바꿔가지고 원래 이 작품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요즘은 가끔 가다 보면은 두 개의 작품을 나란히 이렇게 전시를 해요. 원작품 옆에 디지털 복원 작품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고흐가 그렸던 작품은 이런 느낌이었구나. 전혀 달라요, 사실. 이 당시에 보라색 벽을 칠하고 싶은데 보라색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쓰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보라색 안료가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티리안 퍼플 또는 뭐 로얄 퍼플이라고 부르는 그 보라색이 있었는데 이거는 소라 고등을 가지고 만드는데 10,000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조금씩 추출해 가지고 1g 정도의 물감을 만들어요. 그거 쓸 수 있겠어요? 못 씁니다. 화가들이 너무 비싸서 못 써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고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보라색을 쓸 때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간색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파란색만 남죠. 그래서 파란색 벽이 된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원래 지금은 이렇게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그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는 바로 고흐가 그렸던 이 작품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디지털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크리스탈은 아까 제가 준결정 얘기를 좀 했었는데, 크리스탈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보석이죠. 자, 대표적인 보석이 이제 루비는 이제 입체적으로 삼각 결정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이죠. 또 돌로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보석도 역시 삼각 결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 결정 구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그 다이아몬드, 우리가 인조 다이아를 큐빅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그 다이아몬드가 큐빅 결정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포필라이트도 역시 이제 사각 결정 구조를 하고 있고요. 사파이어보다는 조금 싸지만 저는 사파이어보다 더 좋아하는 그 보석이 이제 아쿠아마린인데 아주 색깔이 아름답고 은은해요. 하늘색으로. 이게 육각형 결정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뭐 베릴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에는 사실 또 그 육각 구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벌꿀집 같은 것도 아주 예쁜 그런 육각 구조고, 눈의 결정도 아주 아름다운 육각 결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결정들은 전부 다 삼각 아니면 사각 아니면 육각 결정이에요. 오각 결정은 자연에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정학 교과서에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결정 구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거를 평면화 시켜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평면을 정다각형 타일로 깔 때 빈틈없이 잘 깔 수 있는지, 지금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빈틈없이 잘 채울 수 있죠. 정사각형 가지고도 역시 우리가 평면을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정육각형도 우리가 정말 예쁘게 빈틈없이 잘 채울 수가 있죠. 오각형은 안 돼요. 빈틈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노벨상 받은 2011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섹트만 박사인데, 그분이 알루미늄과 망간을 가지고 합금을 만들었는데 이 합금을 결정 사진을 찍어봤더니 지금 보이는 이런 사진을 얻었어요. 이거는 뭐 긴 얘기 들 수 없지만
요거 씌어 보면은 10개예요. 자연계 이 10개라는 게 뭘 말하면 오각 내지는 십각 구조를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온 거 보면은 아주 뚜렷한 결정 구조예요. 근데 이거 결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사장의 결정은 오각 결정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섹트만 박사가 알아낸 게 바로 준결정이라는 건데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에 그 칼을 들이댄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고 미술가입니다. 애셔라고 하는 미술가가 이제 이거를 손을 댔어요. 제가 아까 애셔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애셔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화가예요. 그냥 초상화를 주로 그려서 먹고 사는 그런 화가였는데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곳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람브라 궁전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을 1학년 딱 들어갔더니 대학생이 됐으면은 당연히 이 곡 하나는 칠 줄 알아야 돼. 클래식 기타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데 이 노래 아시죠? 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자, 이게 어디냐면은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여기 스페인이 남부 지역에 안달루시아 지방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그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데 유럽이 한동안 그 이슬람 세력이 강했을 때 거의 전부 다가 점령이 당했다가 나중에 다 이제 회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스페인 남부 지역만 이슬람 세력이 400년간을 더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많은 그 유럽에는 이제 성이나 또는 성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양이 이제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죠. 뾰족뾰족하고 뭐 안에 들어가면은 뭐 사람들의 동상 같은 게 많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 있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사원에 들어가면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무늬를 보면은 이건 뭐 지금 디자이너들이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할 정도로 아주 그 정교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이제 거기 그 아람브라 궁전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데 이 무늬 같은 걸 보면은 뭐 요새 세상에 그 뭐 옷감으로 써도 될 정도로 아주 그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근데 이런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원을 지면서 그 사원에다가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 넓은 내부 장식을 전부 다 기하학적인 무늬만 가지고 장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발달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방가르드의 그 조형 미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이 이슬람의 이런 그 무늬들이 패턴이요. 이걸 보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사원들에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기하학적 무늬만 가지고 장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순전히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만 가지고 이제 장식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건데 여기 이건 아람브라 궁전은 아닙니다. 요건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모스크인데 요거 씌어 보면 10개예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8각, 12각, 6각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쓴 거에 보면은 뭐 하다 연구하다가 발전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10각이나 5각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그 감명을 받은 그 애쇼가
자기의 작품 스타일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게 참 재밌죠. 자, 이 검은 밑에 부분은 바닷속이고 위에 부분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날고 있는 그 갈매기.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가 갈매기와 물고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습니다. 그 갈매기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그 빈 공간이 물고기로 바뀌고 아주 기묘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타일링, 그러니까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기하학에서는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테셀레이션의 중요한 그런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테셀레이션 작품이죠. 나비, 크기도 형태도 똑같은 거를 적절히 맞춰서 빈틈이 하나 없이 채워진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배 두 개가 같이 어울려 있어요. 그리고 빈틈이 하나 없이 참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애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트 앤 사이언스, 그래서 아트에서 사이언스로 좀 더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손을 그리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거 보면 이 손이 펜을 들고 어떤 손을 그립니다. 근데 이 손이 펜을 들고 이쪽 손을 그리죠. 자, 이렇게 돌아가죠. 이걸 우리가 자기순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랙탈 도형의 중요한 얘기로 항상 얘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게슈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심리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그렸다고 보는 거죠. 까만 거가 그림이라고 보고 흰 거는 여백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악마만 잔뜩 그려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거꾸로 검은 부분이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얀 부분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천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당신 눈에 어느 게 제일 먼저 보여요? 악마가 먼저 보이고 상태가 안 좋은데요. 약을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게슈탈트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이름은 신기하게도 서클 리미트예요. 자, 리미트가 뭡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극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극한이 이제 뭐냐면 앞에 있는 그림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숫자가 많아지죠. 어떤 극한으로 이렇게 쭉 가는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사람의 대표작은 폭포예요. 자, 이 폭포라는 작품에는 애셔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과학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정말 귀한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과학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저기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죠. 그 물레방아가 돌면은 물은 여기 있는 물이 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낮은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데로 흐르다 보면은 어느새 물레방아 위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사실은 착시에 의해서 표현한 건데,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될 수 없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연구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연구 동력. 우리가 에너지를 더 바깥에서 가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돌 수 있는 어떤 엔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환상적이죠. 에너지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이상한 다면체가 위에 얹어져 있죠. 자, 이거는 그 당시에 기하학자들이 연구하던 중요한 다면체 중에 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얹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그림 뒤에 배경이 계단식 논이 쭉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계단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 계단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요새 얘기하는 양자역학이랑 연결이 돼요. 디지털 이론하고 연결이 돼요. 그 계단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내용들 중에서 자연 현상 중에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할 때 연속적으로 되지 않는 게 많다. 불연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어떤 질량을 가진 양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돼서 나오는 게 이제 계단 이론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화단에 가서 나무들이 심어 있는데 이 나무들 모양 이상하죠. 이런 나무들 없죠. 자, 이건 뭡니까? 스케일이 전혀 맞지 않지만 사실은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박테리아나 또는 포자의 모양을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마치 나무 정원에 있는 나무인 것처럼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작품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애셔라는 이 화가는 사실은 화가들의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세계 수학자 대회, 세계 물리학자 대회, 세계 기하학 대회 이런 데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사람이죠.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미 100년쯤 전에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거죠. 이렇게 화가가 이런 일을 해놨더니 이제 뒤늦게 드디어 이제 과학자도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뭐 철학 아주 뭐 천재라고 알고 있는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수학자 겸 물리학자이십니다. 자,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알루미늄과 망간을 가지고 만든 그 합금이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각형, 십각형 결정 구조를 나타냈어.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그 결과가 뭐냐면 준결정이라는 거죠. 준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가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준결정이라고 번역한 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준결정 그러면은 마치 세마이 크리스탈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결정이 아닌데 결정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결정이죠. 로저 펜로즈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마 이런 구조일 거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금속의 합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합금의 결정이 하나는 이렇게 생기는 결정이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결정이에요. 하나는 조금 통통한 마름모, 하나는 좀 날씬한 마름모. 그래서 그것이 잘 이렇게 배치를 잘 하면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십각 구조가 막 나타나요. 실제로 이런 형태의 합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진짜로 오각 결정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들어간 그 뚱뚱한 마름모하고 날씬한 마름모의 비율이 1대 1.618이에요. 이게 황금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골든 레이셔라고 하는데 이 황금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아트 인 사이언스를 하는데 아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황금비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론의 시작이 프랙탈 도형에서 시작을 해요. 그 프랙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분과 전체가 같은 비율로 성장하는 그런 도형을 우리가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고 그 특징으로 꼽는 게 바로 아까 우리가 손을 그리는 손에서 얘기 드렸지만 자기순환성, 자기유사성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포화 용액에서 우리가 시드를 넣으면은 결정이 이렇게 막 이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 한 부분을 띄어서 확대를 하면은 원래 전체 그림하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확대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뭇잎에서 그 잎맥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이렇게 그 맥이 있는 거, 그것만 이제 산에 의해서 이렇게 없애가지고 그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전체 모양이나
요 부분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작은 모양, 요거를 확대하면 또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은 식으로 성장을 하고, 이게 이제 나선형으로 발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황금 나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태풍에서도 나오고, 또 이거 뭐죠? 은하계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앵무조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앵무조개 나온 거를 그 곡률 반경을 이제 쭉 보면은 처음에 반지름이 1짜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2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3짜리가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거를 수열로 이렇게 쓰면은 0, 1, 1, 2, 3, 5, 8. 자,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13이 돼요. 그 다음 숫자는 21. 그 다음 숫자는 34. 자, 이건 뭐냐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뒤수가 되는 그런 수열로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의 비율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1대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대2니까 2죠.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1.5죠. 그 다음에 3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8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면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어떤 한 값에 수렴해요.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1.618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는데, 황금비가 왜 아름다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좀 건너뛰고요. 황금비가 집약된 그런 도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이에요. 별은 정오각형을 그려놓고 각 꼭지점들을 다 연결하면 별이 되죠. 자, 별은 탁월함의 상징이에요. 뭐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는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고, 군대에서도 제일 높은 계급이 별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에서 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많은 삼각형들이 있고 많은 선분들이 있어요. 그 선분들의 비는 전부 황금률이에요. 자, 요 노란 삼각형에서도 요 선분과 요 선분의 비는 1.618이에요. 이 크게 생긴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선분은 다 황금비로 돼 있어요. 별은 완전히 황금비의 집합이죠. 그래서 뭐 자연계에는 사실 그 오각형이 처음에는 우리가 결정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각형은 많아요. 뭐 꽃들도 오각꽃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사과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잘라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별 모양이 나타나요. 오각. 불가사리도 있고. 그래서 이 황금비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랙탈 도형에서부터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분을 적당히 나누는데 1대1로 딱 나누면은 참 재미없고 밋밋하겠죠. 그리고 너무 이쪽으로 하면은 너무 치우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고 아름답게 느끼는 비율로 나눴다 해서 우리가 황금 분할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1대 x로 나눴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사각형으로 확대시키면 황금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선형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면 그 곡률 반경을 1.618로 계속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나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요 계산하는 과정은 여기 지금 1대 x는 x 대 1 플러스 x, 요거 같다고 놓으면 이런 식이 되죠. 이거 풀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거를 근해 공식을 풀면 요 값이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돼요. 요 값을 우리가 계산기로 딱 두들겨 보면 정확하게 1.61803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트가 사이언스고 사이언스가 아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정말 소중한 강연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전창린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 아니면 질문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전창린 교수님한테. 네, 저희 보빈군. 이거는 그냥 수학이긴 한데 루트가 뭐예요? 루트가 뭐예요? 루트는 우리가 2를 자승하면 4죠. 2 곱하기 2는 4죠. 그럼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가 나오는 겁니다. 어. 4 곱하기 4 하면 4를 2번 곱하면 16이 되죠. 그럼 16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4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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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비율이라든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과학적으로 컬러도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지. 예. 제가 이제 색채학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색채를 연구하고 있는데 색채도 지금은 이제 기계로 다 측정을 해요. 왜냐하면 색채라는 거를 보고 이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은 단위가 있어야 되고 측정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이제 기계로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색채를 기계로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눈의 모양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하고 똑같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색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색채 과학이라는 걸 하죠. 굉장히 복잡한 화학이에요. 이거 화학이 아니라 굉장히 수학이 복잡해요. 미래 이제 로봇도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은 로봇일 뿐이다.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창의적인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낸다고 하면 로봇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색채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럼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가능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가 이제 그 색채 측정기를 눈에다가 달고 있으면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색채를 보고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 전창린 교수님 강연 듣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전창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